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높은 수가 나오길 바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사위를 더 오래 흔듭니다. 반대로 낮은 수가 나오길 바랄 때는 주사위를 빨리 흔들어서 가볍게 던진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건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그 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권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뽑은 번호보다 내가 직접 고른 번호가 당첨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휴가를 가기 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거나 볼링을 할 때 이미 굴러가고 있는 공을 보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비트는 것도 비슷한 심리입니다. 이걸 통제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하거나 무작위적인 확률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건데요. 가볍게는 복권 당첨을 꿈꾸는 것, 심하게는 도박에 빠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랍니다. 통제의 환상에 빠지면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돼서 오류를 저지르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의 환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해주고요, 힘든 일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편향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편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금요일에는 원탁의 기자들과 또 뜨겁게 토론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혹시 탈모가 좀 걱정이 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탈모약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을 했는데요. 탈모인들은 환영하는 반면에 그러면 이 건강보험 재정은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들도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탈모 논쟁,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뭔가 좀 구원투수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시 부양,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까지 각종 현안마다 국민연금의 이름이 빠지질 않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할지 같이 한번 또 논의해 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두 글자 정답인데요. 제철 생선입니다. 지금 딱 생각이 나는 생선인데요. 이게 지방질이 많다고 하네요. 기름기가 살에 배는 게 특징인 생선인데 요즘에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노량진 도매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동해산 1kg당 가격이 35,000원을 넘어서 지난해보다 150%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하네요. 이 생선이 연안에 가까이 오지 않아서 좀 조업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장기간 이어진 그 여름의 폭염, 적조 현상 등등이 또 그 밑바탕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SNS에 이거 먹었다고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아직 맛을 못 봤네. 기름진 식감이 특징인 이 생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꺼운 지방을 빗대서 돼지 이것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고등어, 오징어 이런 오답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 웃었는지 들어보세요. 1909님이 디펜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같이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그리고 Y스트릿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일아 기자는 소속이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네, 좀 불편하네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사장님이 보고 있어서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5m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탈모인데 공교롭게 오늘 이제 여기자분 세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또 뭐 남성들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아니죠. 하고요. 아니에요, 정말. 혹시 뭐 주변에서 뭐 남녀 주변이 아니라 통틀어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어? 저도 저도 제 마찬가지예요. 얘기. 네, 제 얘기. 세 분 다?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뭐, 그럼요. 네. 아니 주변에 만나면 요새 노안 얘기, 탈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여성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출산하고 나면 진짜 어. 웅큼웅큼 빠지는데 그게 그 전으로 회복이 잘 안 돼요. 아,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고민입니다. 이게 탈모라는 게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그만큼 또 회복이 되는가가 중요한데 빠지면서 또 회복은 안 돼서 이게 또 심해지는 네. 거라고요. 그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도 약간 어떤 지인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무더기로 사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말해도 되나? 걸요? 미녹실이라는 약이에요, 뭐예요? 예, 그게 있는데 유명합니다. 그게 한국에선 되게 비싸게 판대요. 아. 근데 미국에는 되게 코스트코에서 막 쌓아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지인이 부탁해 사는 김에 저도 혹해가지고 제 것도 이렇게 막 사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아직도 집에 쌓여 있거든요. 꼭 뭐 허가를 어.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코스트코에서 판 거. 네네네네. 저도 하나만 좀. 네네네, 약국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팔고 그게 약간 성지가 있어요. 가격이 저렴한 아. 성지로 유명한데 가면 조금 쌉니다. 아니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거고 심각하다라는 건데 이거 우리가 주제로 준비한 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도 탈모 약에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걸 이제 검토해 보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을 했죠. 네.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띄었고 그래서 검토해봤냐고 이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이제 정 장관이 이거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같은 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지만 이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이제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니 이제 건보급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대통령이 옛날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다 싶으면 뭐 횟수를 제한하든지 뭐 총액 제한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걸로 지시를 했어요. 사실 이 대통령과 탈모는 2022년 그 대선 때부터도 공약으로 내걸었었잖아요. 그 전 이제 대선에서. 그 전 대선에서 그때 이제 구호가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아닙니다. 이재명은 심습니다. 네,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하면서 심는 거다. 네. 굉장히 이제 젊은층 사이에서 좀 회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당시 의료계에서도 뭐 탈모약의 건보를 적용하느니 암 치료 같은 필수 의료에 하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공약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통령 업무 보고 생중계를 하는데 갑자기 또 이게 갑툭튀 나오면서 또 다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삼았던 거고. 그러면 지금 그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한 것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권수영 탈모라는 기자. 특정 질병을 거론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이게 인구가 고령화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기는 공정 이슈가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업무 보고에서 네. 청년 소외감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건강보험으로 이제 치료를 받은 탈모 환자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20대, 30대, 40대가 거의 20% 안팎으로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령층, 중장년층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뭐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이제 청년 그리고 여성으로 이제 탈모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뭐 2030의 청년표를 조금 겨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탈모 인구가 대략 추산하기로는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그 표를 염두하고 발언한 거 아니냐. 사실 공약도 아니었는데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배경도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지지 기반이 약한 층이 20, 30대 맞아요. 남성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20, 30대 남성이 탈모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약간 쓰는 돈 보자면 월간 나가는 비용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거든요. 소득 수준 자체가 낮을 테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들을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한 층을 겨냥해서 혹시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젊은 탈모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탈모라고 하면 한 40, 50대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아졌고
20, 30대도 많아지고. 모든 사실 탈모 피부 관리도 그렇지만 좀 좋을 때 맞아요. 미리 해야지 미리.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나중에 좀 효과가 있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월간 들어가는 비용이 뭐 5, 6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그 이제 기한이 이제 무기한이라는 걸 아, 계속 무기한. 받아서 그쵸. 먹어야 아, 된다는 뭐 거죠. 한두 달 약 먹고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드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네. 심리적으로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변화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관련한 그 이제 논란을 봤을 때 약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이제 의사협회에서 어떤 의사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네. 이 탈모를 건보에 넣는 것 자체 자기는 반대한다. 그런데 이게 아까 이 송일아 기자 말한 대로 예방적 활동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보에 포함됐을 때 과연 이 예방적 활동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논의가 촉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아, 예방적 활동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강보험을 네. 적용해야 그러니까 한다. 왜냐하면 예방적 활동을 했을 때 나중에 발생하게 될 의료 비용을 따지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럼 지금 건보 재정이 미리, 악화되고 미리.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거는 반대하지만 긍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예방적 활동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조진기님이 제가 탈모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두 아들에게 미안해요. 저 닮아서 유전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아, 이렇게까지 이게 또 유전일 수 있어서 온 가족의 또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재님도 그 특정 약을 먹고 있다라고 보내주셨고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보미님은 어릴 때는 미용실 가면 수쳤는데 수술 친다고 하죠. 지금은 수친다고 하면 뜯어말린다고. 저도 진짜 그래요. 제 진짜 고민이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곱슬이고 머리숱이 맞아. 많아서 항상 머리를 감고 맞아, 나면 맞아. 머리가 뿡 이렇게 돼가지고 수술 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가르마 너무 걱정이 되고 앞머리가 자꾸 없어지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KBS 콩이나 유튜브 일라디오 저희 채널로 보고 계실 텐데 시선이 다 머리카락으로 가겠네요. 아,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여기가 비어서. 그리고 옛날에 새치가 있으면 뽑았는데 요새는 잘라요. 한 올 한 올이 너무 아까워서. 아, 그 밑에서 예, 이렇게 예. 지탱해주는 그 힘이라도. 모근은 이제 남겨놓고 이제 자릅니다. 신승호님은 불 나기 전에 불 조심하듯이 머리카락 빠지기 전에 탈모 관리해야죠. 의료보험 되면 저도 약 먹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건강보험 재정.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건보료는 또 어떻게 이어질까? 이게 1년에 재정은 또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게 심평원 자료를 보면 지금은 이제 탈모 치료 지원되는 그 질병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형 탈모라든가 뭐 아니면 흉터 치료, 그러니까 충토에 따른 탈모 이런 것들에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24년에 탈모 치료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 비용이 연간 2,400억 원 안팎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2020년에 비해서도 26% 정도 증가를 한 건데. 이 2,400원 안팎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제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한 1,200억 원 정도가 든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탈모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급은 한 30%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한 60%를 본인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이제 퍼센트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소요되는 규모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연간 건강보험 지출액이 한 100조 원이 넘으니까 이 중에 뭐 1,000억 원이다 그러면 크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암 환자나 뭐 희귀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가 우선이냐 뭐 그리고 보험 지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거니까 이거를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뭐 워낙에 이제 이 지금 1,100억, 1,200억 요런 이제 추정치를 넘어서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명확한 기준 없이 급여화를 할 경우에 예방적인 탈모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너도 거죠. 나도. 우르르르 그렇죠. 물려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거죠. 이게 지금 현재는 뭐 1,000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보 적용이 되면 그간 받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탈모인이 아니라 네, 2,000만 2,000만 탈모 예방인까지.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1,000억이 뭐냐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요. 최근 이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라는 게 있는데 이 한 해 처방액이 1,000억 정도래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만약에 1,000억이면 최신 초고가 항암제 2개 정도를 한 급여할 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급여가 되면 진짜로 이제 암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탈모약 논쟁은 어떻게 보면 사치죠. 사치처럼 그렇죠. 보일 수도 그렇죠. 있겠고. 게다가 또 건보 재정이 점점 줄어드는 지금 흐름이잖아요. 뭐 고령화도 되고 이제 내일 국민연금이랑 똑같이 뭐 그쵸. 보험료 납부할 사람들은 저출산으로 점점 주는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면 당연히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좀 숫자를 보면은 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올해는 4,633억 원 흑자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적자로 전환이 돼서 내년 3,072억 적자, 2028년에는 1조 5,800억 원까지 적자 규모가 엄청 빠르게 늘어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탈모로 이제 추정의 1,000억이 정말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해주냐? 라는 거는 사실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걸 해주면 또 이제 여기서 비만은 안 해줘요. 뭐 여드름, 네. 뭐 성장 호르몬 이게 사실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키 작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드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치료하고 미용의 경계에 있는 이런 질병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확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이게 참 부분이 좀 상황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7090님은 남동생이 잘생겼는데 탈모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제 머리라도 심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정정자님은 탈모보다는 암 환자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1373님은요. 탈모 치료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또 제안을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이게 또 우선순위냐 그러면 이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기자분들은 그러면 우선순위, 시급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숫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심각한 거는 이제 중증 환자나 정말 그런 뭐 항암 치료제 이런 데 써야겠지만 네. 내 주변에 있는 뭐 언니, 오빠, 삼촌이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안 갈 수가 없는 또 방향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네.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불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필요한데 이게 다 교차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날 이제 저녁 자리를 갔는데 그 모든 저녁 자리 이슈가 이 탈모였어요. 너무 환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대통령이 자꾸 이런 이슈를 던지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대충 한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논쟁거리긴 하더라고요. 49% 51% 막 이렇게. 맞아요. 그러게 맞아요. 오늘 그 청취자분들도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많이 또 반응이 엇갈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보 재정 앞에서 송일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적자폭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또 건보료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로 또 귀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건보료를 조금 올려도 이거를 받겠냐라고 했을 때 동의가 되면 네, 좀 그렇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네.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좀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또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그 탈모약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했죠.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때. 근데 요즘에 그 부처 업무 보고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생중계도 많이 되는데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또 일각에서는 디테일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또 반면에는 너무 세세한 정책까지 대통령이 꼬치꼬치 다 챙기는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고요. 디테일해서 좋긴 한데 또 어떻게 보자면 뭐 사람이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 디테일까지 다 신경 쓰면 사실 큰 틀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여력이 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제 사장님인데 이대리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장님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문구 하나 틀렸다 그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잡아내는 건 이제 뭐 이대리 성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양쪽 다 잘 하시겠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세세한 것만 챙기다가 혹시 큰 방향을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너무 쇼처럼 비춰질까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요새
이 업무보고 생중계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썰이 있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스스로 그런 말을 네, 했죠. 뭐 그러니까 애드립성 발언이 계속 나오고 이게 생중계되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재미의 요소가 커지면서 이제 국민들의 좀 관심을 좀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좀 주의 환기의 효과는 있겠지만 요즘 보면 너무 쇼처럼 가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제 논평을 내고 업무보고의 성격이 이제 정책 성과와 이제 좀 실패를 점검을 하고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다소 좀 시리어스한 엄중한 자리인데 이게 무슨 정책 점검보다는 좀 장면 만들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짤 형성하는 그런 거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국민들의 뇌리에 남는 건 앞으로 2026년에 정부 부처가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왔던 화제의 말 한마디 누가 혼났고 아니면 어디 앞으로 공기업 뭐 이런 거. 사장과 책사에 끼워서 그런 이야기. 그러게요. 그럼 이제 효과가 원래대로 날지는 잘 모르겠고. 김은희 님이 그 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요. 이대호 기자님 엄청 젊으시네요. 듣기만 할 때는 나이가 좀 있나 보다 했는데 라고. 이런 문자 확 눈에 띄어가지고요. 갑자기.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고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하는데 7722님이 성공예감 퀴즈는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데 당첨이 안 돼서 한동안 퀴즈 내는 시간을 피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다시 도전해봅니다. 정답 명태. 명태 아닌데. 명태 아닌데.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표 횟감으로 자리 잡은 이 생선의 이름 두 글자이긴 합니다. 요즘 SNS에 이 사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어획량 변동이 좀 커지면서 공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수입량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일본산 이것 수입량이 3,900여 톤, 최근 2년 사이 2배 급증한 거라고 합니다. 뭐 맛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또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거겠죠. 살과 지방이 두툼한 이 생선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어원이 울산 방어진에서 많이 잡혀서 그 이름 아니냐, 아니면 방추형 몸매를 담고 있어서 이런 이름 아니냐, 이렇게. 예. 그리고 5894님이 갑자기 관세 폭탄을 잘 방어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힌트로 들으신 분들은 센스가 있을 테고. 자, 그리고 2748님 김대호 아나운서라고. 땡 탈락. 여전히 저를 김대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리고 오윤정님이 묵은지에 김을 싸서 먹는 게 꿀맛이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했는데 입안에 침이 한가득 고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까 김의창님, 이 철에 거르지 않고 먹는데요. 그 기름진 맛이 일품이에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동현님이 그 세일에서 한 팩에 3, 4만 원 하는 거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2701님, 아버지가 이거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사가야겠어요.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그 생선 이름 기름진. 오상성님 힌트 주셨네요. 공격의 반대말. 예, 생선 이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환율을 한번 봐야겠네요. 항상 1477.2원, 1470원대, 그것도 70원대 후반에서 거의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고환율을 얼마나 체감을 할까? 물론 이제 누구 자녀가 유학 가 있다, 크게 체감하시겠죠? 아니면은 수입하는 것들이 많다, 그럼 체감 많이 하실 거고, 최근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라는 분들도, 기자분들은 좀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세요? 제가 운전을 많이 불안하죠. 하진 않는데 네. 가끔 옆에서 기름 넣을 때 보면은 사실 국제 뉴스 많이 보잖아요. 네. 유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기름값은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만 떨어졌죠. 네네네. 우리의 수입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었고, 환율 때문에. 보통 여행 갈 때나 네. 직구할 때 느끼죠. 관세용 기자. 네.
면세점이 안 그래도 힘든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면세점에서 이제 가격 의미가 이점이 별로 없어지고. 없는 거잖아요. 면세점 가격보다 뭐 일부 상품은 백화점이 더 싸다. 오히려 면세점 직원이 백화점을 안내하기도 하고 네, 그런 지금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1,470원대 후반, 1,480원을 찍는 이 환율이 위기인가 아닌가? 사실 그 자체로도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창용 한은 총재도 위기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과거와는 다른 위기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권소영 기자. 우리가 사실 환율에 대한 그 예민도가 높은 게 IMF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때 뭐 어쨌든 동남아에서 시작된 위기가 빠르게 이 아시아로 퍼지면서 한국까지 퍼졌고, 그때 당시 이제 한국 기업들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그 외채를 빌려다 많이 썼는데 외국 자본 급격하게 유출되고 뭐 달러 바닥나고, 그때 제 기억에 IMF 직전에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800원까지 찍고, 제가 그때 사실은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때 1,600원대인가 700원대인가에 이제 $10,000로 환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꺼번에 바꿔서 갔더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요새 그냥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뭐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그때 생각을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이제 금융기관 뭐 다 많이 넘어지고 뭐 국가부도 위험까지 갔었던 건데, 지금 뭐 환율은 이렇게 올랐지만 그 환율이 올라서 생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의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뭐 그렇죠. 외채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외 진 빚보다 해외 빌려준 돈이 더 많은 순채권국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해외에 투자해서 갖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고, 국민연금 보유 해외 자산이 지금 8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국내 외환 보유액이 620조 원 정도니까 국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럼. 그러니까 여차하면 해외 자산 팔아가지고 이제 달러 들여오면 된다. 약간 이런 약간 안전판 같은 게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수출 잘 되니까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보니까 뭐 2.3%까지도 이제 전망이 나오던데, 뭐 그다지 이렇게 막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고, 뭐 증시도 이제 불장이고 이러니까 그 뭐 모든 이제 금융 시장이 뭐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환율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체질 굉장히 튼튼해져 있고 체격도 좋아졌는데 돈의 흐름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또 주체가 서학개미들,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 개개인들인데, 요즘에는 뭐 연금 자산으로도 그 달러 투자, 달러 자산 투자 많이들 하시니까요. 미국 주식 비롯해서. 그 이창용 총재가 환율 상승한 배경으로 그 서학개미를 지목을 했다 좀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조금 수습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송일아 기자. 예, 이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서학개미 수급 요인이 중장기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이제 자꾸 남 탓한다는 이제 생각이 많아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고, 물론 뭐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 데는 뭐 한미 간의 경제 성장률이나 뭐 금리 격차,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고 이걸 또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정책 담당자로서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문제보다도 단기적으로 수급 요인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서학개미를 언급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이제 보는 그 가계부가 국제 수지잖아요. 네. 이제 국제 수지에는 뭐 경상 수지나 자본 수지, 뭐 금융 계정 준비 자산이라 이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게 나뉘는데, 네. 경상 수지 무역해서 이제 사고 팔아갖고 하는 그 경상 수지는 지금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달러보다 이제 개인과 기업 또 국민연금 같은 워낙에 등치가 커졌으니까 이런 경제 주체들이 해외 투자로 이제 빠져나가는 달러가 더 크게 이제 늘어나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환율 자체가 수급의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니까. 그래서 실제로 10월에 해외 투자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의 2.5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언급할 만은 한데 너무 이제 자꾸 남 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그런 뭔가 좀 안 좋은 그쵸.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던 것 근데 같아요. 따지고 보면 서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늘려, 기업들도 해외 투자 늘려라고 하니 뭐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달러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니까, 그러면 환율을 어떻게 끌어내린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좀
안정을 찾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외환 당국이 뭐 1,470원대 넘어가면서도 구두 개입 굉장히 자주 하고 더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방법 강구하는데 일단 좀 단기적인 처방들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 내용과 함께. 일단 고랑 단기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단기적인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서 위기처럼 뭐 그럼 수출을 못해서 돈을 못 버냐? 아니 돈 잘 벌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보다 나가는 돈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밖으로 많이 나갈까? 우리 시장이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없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에 안 나가고 국내 시장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투자자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거냐는 아니죠. 올해 뭐 코스피 상승률이 미국장보다 훨씬 좋았습니다만 이게 반짝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기대 혹은 믿음을 또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실에서도 대기업 관계자들 미팅하면서 달러 좀 매도 네, 환해지를 좀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주문을 했다 주문을 하던데. 하고 또 어제는 이제 금감원장이 증권사 이제 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해외 영업 마케팅 하지 말. 뭐 약간 뭐 대놓고는 안 했지만, 해외 주식. 예, 뭐 해외 너무 이렇게 좀 뭐 해외 투자 뭐 계좌 열면은 뭐 1달러씩 주고 막 이런 마케팅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뭐 소수점 주식을 예. 주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막 이런 이벤트들 그렇죠. 많이 이제 하죠. 증권사들 이렇게 하고 수수료 엄청나게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작 해외 개인 그러니까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 해외 주식 계좌의 49%는 손실 상태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조금 하면서 실제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해외 영업 그 마케팅을 좀 중단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또 은행들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선물한 포지션 비율 규제를 일시적으로 좀 완화를 해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달러를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단기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는 정부가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막 다니면서 뭐 달러 좀 이렇게 하는 게 불안감.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그쵸, 대통령실 예.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금융위 금감원도 그렇고 다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들이 막 뛰어다닌다라고 표현을 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외부엔 또 안 좋은 시그널로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8388님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만큼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다만 또 시간이 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 또 같이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 또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역시 국민연금입니다. 일단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공조해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 어떤 공조입니까?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냥 추세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할 때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출발점이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는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더 많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국내 그 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걸 팔았을 때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 이런 것들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해외 비중을 점점 늘려가다 보니까 이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5년 계획을 좀 세우잖아요. 그러면 올해 대충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금액이 이만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실제로 외환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마련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 중에 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해라. 라든가 아니면 환해지를 해라. 그러면 환해지를 하게 되면 달러 현물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선물안을 매도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한은 총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폐가 다 이제 까인 상태다.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그렇죠. 방향 그렇죠.
혹은 시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략적 환해지 같은 경우도 조건들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전략적 환해지를 이제 한 10%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환율 수준을 국민연금이 밝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다 예측을 하잖아요.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외국계 금융기관이 그 정도 환율이 되면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겠네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를 낚아는 게 맞냐라는 이제 하는 총재의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다들 조금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제 자산군별로 목표 비중이라든가 환해지 비율, 개시 시점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금융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맞춰서 행동할 수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게 맞나 원칙은 세워두되 사후 공시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큰 틀에서만 놓고 봐도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또 늘려가고 있으니 단기적인 전략이라든지 시기 이런 걸 시장에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또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향일 테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듯이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를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냥 정말 국민연금이 이렇게 덩치가 커졌으니까 지금 여기저기 계속 소방수로 불려다니고 있는 건데 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제1 원칙은 수익률 제고예요. 그렇죠. 수익성을 높여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근데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제 국내 비중을 늘려라. 뭐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뭐 의결권도 뭐 행사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이렇게 파도처럼 휩쓸리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수익률 제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광우 그 전 국민연금 이사장을 이제 역대 제일 오래 한 이 정광우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 자꾸 왜 여기저기서 끌어들이냐. 이 국내 증시 화랑이나 외환시장 안정을 하려는 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우선 원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말 국민이 맡겨준 돈을 최대한 잘 굴리는 게 일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참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 노르웨이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런 네. 수준으로 국민연금 운용위원회를 그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민연금이 만약에 독립기구였을 때 환해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국민연금의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강요해서 들어가는 환해지가 아니고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린다. 이건 국내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늘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공약 달성하려고 늘리라고 압박하니까 늘리나 보다라고 시장이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참에 독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 맞아요, 합병과정에서 맞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이 동원됐을 때 우리가 부작용을 왜 겪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익성이 담보가 되려면 독립성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연금 사례를 이제 해외 사례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데가 캐나다 연기금이거든요. 여기는 완전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기구로 이제 설립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그 벤치마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독립된 기구로 격상까지 그만큼 뭐 국민연금을 향한 여러 가지 시선들 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는 그 방증이기도 한데요. 국민의 노후 자금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또 환율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환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사더라도 원화 기준으로 더 높은 값에 사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더 높은 값에 사게 되는 거고 물론 기존에 투자했던 것에 대한 평가 차익은 올라가겠으나 또 나중에 환율이 또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또 평가손이 될 수도 있다. 뭐 양면성은 또 다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취지는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외화 스와프도 이제 연장을 했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이거는 사실 앞에서도 권서영 기자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해외 투자할 때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한국은행 돈을 빌려가라라는 거고 이거는 뭐 아주 최소한의 조치 또 이렇게도 읽히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의 역할은 이제 어디까지인가도 한번 좀 이야기하고 좀 토론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도 하죠.
상장사에 투자를 한 만큼 그 회사 주총에 가서도 목소리를 좀 많이 내라. 이 어떻게 보면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돈을 맡겨준 국민에 대한 의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서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이제 밸류업에 굉장히 많이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웬만한 이제 주요 상장사의 주주인데 이런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감시자 역할을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밸류업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선임이 됐잖아요. 김성주 이사장이 과거에도 이제 했던 분이고 과거에 그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여러 가지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라서 이 부분은 좀 일면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의 이 기금 규모 자체가 GDP 한 절반 정도 이만큼 이제 커졌고 국내 시장에서 진짜 주요 상장사에 국민연금 이름이 안 올라 있는 이제 상장사가 없으니까 이런 역할들은 그러니까 다만 이게 이제 밸류업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진짜 정치적인 거랑 엮이면 또 안 되고. 네. 이것도 벌써 마무리를 할 자체로 시간이어서. 판단해야지 맞아요. 하락을 해서 하는 구조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알고란의 고우란 기자, Y스트릿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접촉 사고라도 나면 참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더라도 수리비 때문에. 수리비가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통한 수리 비용만 7조 8천억 원으로 이거 역시 매년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구조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동차의 세계 시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나요? 네,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확실히 차량 구조와 부품의 구성이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단순히 외장 부품 하나도 이제는 각종 센서와 막 카메라까지 다 붙여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이제 단순히 빛을 비추는 램프를 넘어서서 요즘에는 그 램프 안에 수백여 개의 LED 모듈이 들어가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밝은 곳은 더 어두운 곳은 더 밝게, 밝은 곳은 더 어둡게 굉장히 지능적인 기능 그리고 반도체 칩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헤드라이트가 하나 살짝 금이 가거나 깨졌다 하면 200만 원이 훌쩍 수리비로 나오는 셈입니다. 헤드라이트 하나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부품 단가 상승 그리고 공인비, 차량이 고급화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리비가 좀 올라갔고요. 또 도색이나 판금이 포함될 경우에 공인비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첨단 기능 많이 들어갈수록 수리비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냥 살짝 긁혔는데 긁힌 거 가지고 범퍼를 교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 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 관련 비용만 1조 3천억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범퍼라는 게 누구 말로는 소모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체 자체는 안 들어가고. 맞아요. 예. 범퍼가 워낙 좀 자주 손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진짜 말 그대로 소모품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뭐 쉽게 뭐 굳이 사고차로 분류되지도 않고, 맞아요. 네, 말 그대로 범퍼 박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핸드폰 네, 케이스처럼.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네, 문제는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그냥 교환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서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자동차 디자인들 보면요, 예전에는 범퍼가 차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예쁘다라고 해서 보닛이랑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거의 일체형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 툭 갖다 부딪히면 범퍼만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통째로 깨져버리니까 수리비가 더 높아지죠. 맞아요, 맞습니다. 수입차 수리비는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차 수리비가 더 비싸다는 내용 말인데요. 네. 근데 이제 부품 수급의 문제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품 가격의 구조입니다. 이 수입차 대부분은 해외 본사 기준 가격에다가 물류비를 더하고 여기에 환율 영향도 같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 국산차는 대체 부품이나 재생 부품이 아직은 뭐 선택지가 많은데 수입차는 확실히 이 부분에서도 좀 적고요. 제조사 매뉴얼상 교체 기준이 엄격한 점도 전체적으로 수리비 상승 요인을 부추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자동차 정비소마다 또 가격이 다를 때가 많아요. 아,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공식 서비스 센터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지역별로 전혀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문제는 사설 서비스겠죠. 이때는 조금 냉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체인지 수리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고요. 부품의 종류가 정품인지 애프터마켓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임 산정 기준도 보는 게 좋은데 견적서에 일괄 작업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져 있다면 세부 항목을 요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또 그 사설 정비 그 협회에서 표준 공임 같은 거 정해서 표기해놓고 네. 투명성을 또 높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혹여나 나중에 이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막 추가 요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당황하게 될 수밖에 네. 없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전 견적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견적서. 네, 추가 작업 발생 시에 사전 연락을 요청해라라고 미리 말을 한다거나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실물을 먼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차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견적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정확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무작정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좀 급하게 보채는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이 부분을 남겨두고 기존의 수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치명적인 손상이 아니라면 이제 차가 굴러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추후에 추가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몇몇 사설 정비소를 방문해서 더 물어본 뒤에 합리적인 가격에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그렇죠. 돈을 또 시간과 바꾸는 거죠. 사전에 견적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대부분 네. 이제 동네 정비소 가면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일단은 그 정도 일단 들어가죠. 네. 내일 찾으러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견적서를 요구하라.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접촉 사고라도 나면 무조건 보험사를 부르는 건가?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네. 상황별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고 혹은 또 불리할 수도 있나요? 네, 무조건 부르는 거는 조금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꼭 뭐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자차 수리비가 한 50에서 70만 원 이하라면 굳이 보험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험을 사용하면 이제 할증이 이제 크게 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 시에 높아진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 등급도 하락해서 할증 기간도 수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는 자차가 있더라도 보험으로 수리를 받는 게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수백만 원을 넘어가는 좀 큰 사고나 상대방 과실이 명확할 경우에는 보험 활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게 그때그때 다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네. 박수현 님이 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차 비켜주다가 주차된 다른 차 네. 뒷 범퍼 살짝 긁혔는데 네. 차주가 범퍼를 그냥 간다고 요구했다고. 그래서 44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 스크래치보다 먼지가 더 두드러지게 보였다고. 속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조 3천억 원이라는 네, 엄청난 범퍼 교환 이제 비용, 보험 비용으로 쌓여서 네, 된 것이죠. 네. 그 범퍼는 거의 뭐 대체품 호환품은 별로 없겠으나 부분 하나하나 보면 정품이라는 게 있고 네. 그 완성차 업체가 인증한 거 네. 혹은 대체품 있지 않습니까? 호환품 같은 네. 거. 이거 고민이 돼요. 대체 부품 써도 안전에는 문제 없을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요. 네, 이 차의 기본 골격이 되는 부품들은 그래도 정품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이나 이런 조향이라든지 브레이크 계통이 뭐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안전 관련된 거. 네, 그렇다고 이 애프터마켓 부품이 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 약간 어떻게 이제 말을 하느냐에 조금은 다르긴 한데 네. 특히 요즘은 정부에서 인증한 대체 부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과 같은 수준의 이제 품질을 보장받으면서도 가격이 20에서 25%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외에도 뭐 외장 부품이나 소모성 부품은 검증된 대체 부품도 확실히 많으니까 충분히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체 부품도 사실은 메이커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회사의 대체 부품인지 그 회사 이름을 보고 또 믿고 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정부가 인증한 대체 부품이라면 조금 더 아.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네. 또 큰 돈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아유, 완전 좋습니다. 네. 이 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도 뭐 누구나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즉 소모품류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타이어나 와이퍼, 엔진 오일 교체 시기 정도는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좋고요. 정기 점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대규모 수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의 경우 동그란 디스크가 있고 이 디스크를 집게처럼 잡아주는 캘리퍼가 있습니다. 네. 보통 캘리퍼가 먼저 닿는데 이게 쇳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를 방치하고 계속 타다 보면 이 캘리퍼가 동그란 디스크를 갉아 먹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리 고쳤다면 캘리퍼만 새 걸로 갈면 되는데 조기에 예방하지 않아서 디스크까지 전부 갈면 두세 배 가격이 들거든요. 이처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제 안전운전 습관을 길들이는 게 새어나가는 돈도 잡을 수 있는 정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원천님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동네 정비소도 이제 믿을 수 있는 사장님 단골집 하나 만들어놔서 너무 좋죠. 내 한번 차의 틀면, 주치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으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설탕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